은빛 은어가 논이는 송천강은 관어대와 덕천리 사이를 굽이쳐 흘러 자연의 아름다움에 황홀경을 경험하게 합니다. 봄부터 사계절 모두 실망시키는 법이 없답니다. 우뚝 솟은 갈대와 무성한 에메랄드 빛부들이 강둑을 따라 늘어서 있으며 속삭이는 바람과 조화를 이루며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노라면 저절로 시인이 됩니다. 물안개가 걷히고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강물이 하늘의 색조를 반사하여 은어들의 아름다운 빛깔의 파노라마를 만듭니다. 어스름 여명이 들 때면 잠자리는 물 위를 무대 삼아 까불까불 춤을 추는데 잠자리의 무지갯빛 날개는 여명 속에서 더욱 반짝입니다.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저녁 시간을 알리고 바스락거리는 갈대 잎과 조화를 이룹니다. 강을 사이로 마주보는 관어대와 덕천리 마을은 고요한 송천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고 푸르른 소나무 사이로 엿보이는 전통 한옥과 기와 지붕이 그림 같은 풍경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나무배를 탄 어부들이 강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잔잔한 물살에 그물을 던지며 풍어를 기원합니다. 송천강의 여행은 바닷물을 만나는 계목에 가까워지면서 매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섞이는 민물과 바닷물은 계목을 막았다 열었다 합니다. 계목이 막힐 때 덕천 사람과 관어대 사람이 만나듯이 한테 섞여 휘돌다가 강물의 생을 그렇게 마감합니다. 그것은 인연의 덧없음을 강조하는 복선 같은 것입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강의 흐름이 모래로 막혀 관어대와 덕천리 사이에 임시육교가 되는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우연한 사건은 연결의 다리가 되어 마을 사람들이 강물을 건너지 않고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풍경의 중심은 상대산 꼭대기 정자이며 영겁의 시간 동안 강과 바다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관어대 초입에는 상대산 다정한 품 아래 이종수의 열리지 나무가 사랑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무수한 이야기에 무게를 짊어진 가지들은 감정의 리듬에 맞춰 한숨을 쉬듯 미풍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지요. 열리지 나무의 주인공 권시태는 덕천리의 딸 휘영의 매혹적인 모습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계목은 두 사람의 사랑이 피어나는 성스러운 무대가 되었습니다. 덕천 소나무 숲속 비둘기 둥지에서 새끼들이 깨어날 때면 모래사장은 후리하는 사람들과 생선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시태와 휘영도 후리하는 날 만났습니다. 휘영은 후리한다는 소식에 생선을 얻으러 해변에 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해변의 따스한 미풍은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통을 벗고 맨몸으로 그물 양쪽을 잡고 바다에서 해변으로 큰 그물을 끌어당겨서 고기를 잡는 후리는 노동집약적 어획 활동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휘영의 눈에 띈 건 권시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미색 도포 자락의 곱상한 외모가 후리하는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눈에 띌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시태는 관어대 양반이라 후리에는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시태도 휘영을 보고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모습은 분홍빛 자기약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못 보던 처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휘영은 칠보산 유금에서 덕천으로 이사온 지 이제 열흘 남짓되는 신출이었습니다. 덕천리 해안을 아름답게 장식한 소나무 숲이 사랑을 낳았습니다. 시태와 휘영은 양반의 계급을 초월한 깊고 깊은 사랑에 빠졌죠. 이들은 그날도 약속하기를 보름달이 떠는 날 상대산 정자에 달이 반쯤 걸릴 때 계목에서 보기로 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줄 생각하지 못했죠. 사랑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 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관어대 양반의 전통을 지키는 시태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랑을 완곡하게 반대했습니다. 휘영의 아버지도 소작으로 붙이는 논밭이 이번 일로 빼앗길까봐 노심초사 끝에 아예 휘영을 칠보산 유금사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 없는 시태는 이윽고 보름이 되는 날 상대산 정자에 달이 걸리기도 전에 계목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려도 소나무숲 저쪽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질 않고 강물에는 숭어가 물 위를 뛰어오르며 첨벙첨벙 내는 소리와 함께 물살이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 이후로 시태는 아버지 몰래 관어대에 올라가 휘영의 집을 내려다보는 걸로 그립고 애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래저래 휘영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끝에 과거에 급제하면 아버님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다 싶어 공부에 매진합니다. 구기자 열매가 막 색깔을 바꾸기 시작할 때 유학하러 길을 떠납니다. 5월에 만나 이제 8월 말인데
마치 수십 년을 못 본 것 같은 그리움과 애절함이 가슴에 멍에로 남았습니다. 한편 휘영은 유금사에서 공양주를 도우며 그리움을 달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매월 보름이면 스님들은 탁발을 나간다는 것도 두어 달 정도 지나니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유금사의 특성상 산속이라 달빛이 있어야 늦은 밤에도 길을 갈 수 있기에 만들어진 생활형 지혜 같은 것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다 평소 휘영을 가엾게 여기던 태종 스님이 백석 쪽으로 탁발을 나간다는 소식에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공양주 보살에게 허락을 구해냅니다. 태종 스님 뒤를 따르며 칠보산을 내려가는 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벌써 여름 끝이라 그리 덥지도 않고 올라올 때 힘들게 느껴졌던 아침이 휘둘째도 만만해 보입니다. 어떻게든 관어대로 가서 만나든지 기다렸다가 계목에서 만나든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발 아래로 보이는 고래불의 파도가 휘영을 어서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 공양을 하고 출발한 탁발길이 점심나절이 되어서야 금곡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닷가의 병길이라 한달음에 달려도 도착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휘영은 스님께 탁발 동행은 여기까지 하고 덕천에 부모님 댁에 다녀오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백석에서 혜종 스님과 헤어집니다. 덕천 솔밭에 저녁나절에 도착한 휘영은 먼저 계목부터 살폈습니다. 다행히 계목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늘도 나를 돕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해수욕도 끝물이라 대진의 수욕장에는 백합조개를 줍는 사람 몇 명 정도 보이고 백사장에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볼까봐 휘영은 소나무 숲속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계목을 건너 관어대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둥지 위 비둘기 집에는 벌써 새끼가 이소를 했습니다. 비둘기 배설물이 유독 많은 소나무를 쳐다보며 펜슬의 발로 나무를 툭툭 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둥지에 있던 비둘기가 놀라 푸드득하고 날면 그것 또한 재미있었습니다. 모든 게 풍요롭게 보였고 솔향도 내 몸속을 깨끗이 씻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시태를 만나는 상상에 괜스레 몸이 베베 돌아가고 웃음이 연신 나왔습니다. 발 아래 큰 방풍이 있기에 소나무 꼬챙이로 파서 치마에 쓱 닦고는 한입 베어옵니다. 은근한 향기가 지금 기분에 딱입니다. 강에는 동네 사람들이 제첩을 주어서 천방으로 나르고 있었고 어떤 집은 야외에 가마솥을 걸어 보리단으로 불을 떼어 제첩을 삶아내는 집도 있었습니다. 해걸음이 되자 아까 없던 용기가 났습니다. 어쩌면 그리움이 용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냥 관어대로 가봐야겠다. 마음먹고 계목을 건넜습니다. 계목을 건너고 잠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자니 너무 외길이라 시장 보고 오는 공식의 사람들을 마주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조금 멀더라도 돌아가자 생각하고 공식의 마을로에서 고목재를 넘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관어대 마을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골목에서 삼삼오오 모여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시태를 아느냐고, 권시태 집이 어디냐고. 그러자 양반댁 옷차림을 한 아이가 시태는 우리 삼촌인데 안동으로 유학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휘영의 신분을 확인한 아이는 삼촌이 남긴 쪽지를 휘영에게 건넵니다. 이 쪽지를 보신다면 관어대 마을 입구에 30년 정도 된 팽나무 한 그루가 있으니 그 나무 아래 바위 밑을 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써놓겠소. 휘영은 구기자 나무가 울타리 쳐진 길을 따라 팽나무가 있는 곳으로 한달음에 도착했습니다. 사랑채만한 아담한 크기의 팽나무가 양팔을 벌린 듯 휘영을 반겼습니다. 유독 잘생긴 돌이 보이고 그 돌을 밀쳐서 아래를 보니 나무로 된 함이 하나 나왔습니다. 함 속에는 시태가 가지고 있던 놀이개와 서신이 있었습니다. 서신 내용은 하루에도 몇 번 상대산에 올라 관어대 난간에서 덕천리 당신 집을 눈으로 쫓곤 했습니다. 당신의 모습,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고 이렇게 안타까운 시간만 낭비하느니 차라리 아버님 말씀대로 도산서당으로 유학가서 과거에 급제한 다음 우리 인연의 후일을 도모하고자 안동 퇴계로 떠납니다. 이듬해 팽나무의 팽구가 열릴 때쯤 돌아오겠소. 과거 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꼭 돌아오겠소. 1년만 우리 참고 기다립시다. 사모하는 마음 상대산보다 크고 대진 바다보다 깊으니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오 휘영. 휘영은 이제 모든 상념을 거두고 시태가 급제하기만을 바라야겠다 생각하니 오히려 두 다리에 힘이 났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 길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겠어. 하고 소리 내었습니다. 다시 유금사로 돌아온 휘영은 시태의 급제를 바라며 공양간 생활을 버티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진 해수욕장에 다시 사람들이 넘쳐나고 덕천리 솔밭에 비둘기싹 날아드니 덕천리 앞 바닷가에도 후리꾼들로 시끌벅적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때쯤 휘영도 유금사 4월 초파일에 모인 인파 속에서 시태에 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긴 즉 관어대 시태네 집에 지방관이 와서 임금님이 선물한 해화나무를 심고 하사품도 선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태는 문과 복시에 응시해서 200명 내에 들었고 전시에서 33명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유금사에서는 시태의 급제 소식으로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휘영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파일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을 따라 유금사를 내려와 관어대로 다시 향했습니다. 보름달이 상대산 뒤에서 훤히 강을 비추기 시작할 때쯤 도착을 했습니다. 발이 아프지도 숨이 차지도 않았고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시태네 집 잔치 소리로 동네가 시끌시끌했습니다. 마당에 펼쳐진 멍석 위에서 시태 조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른 손짓을 해서 불러냈습니다. 삼촌은 오지 않았니? 내 삼촌은 오지 않고 임금님 선물과 해화나무만 왔는데요. 선물 중에 삼촌이 아씨에게 전해주라는 서신이 있었습니다. 서신을 보여줄 수 있겠니? 삼촌이 어른들에게 들키지 않게 팽나무 아래에 묻어두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휘영은 다시 팽나무 아래로 가서 서신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희영에게 보고 싶은 마음이 사무치고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건만 만날 길이 없고 나눌 길이 없어 이렇게 글로 남아 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밤 꿈속에서는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훌당기며 고기 잡고 백합 잡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깨고 보니 꿈일 뿐이라 더욱 그리움이 깊어집니다. 하루빨리 그대를 만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 그 바람이 이루어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가 건강히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며 나 또한 이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그대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급제할 수 있었던 건 오롯이 휘영 씨 덕분입니다. 복시 시험에서 휘영을 그리는 마음을 선조 임금에 빗대어 쓰서 문과에 300등 안에 들 수 있었고 전시에서는 우리처럼 신분 때문에 벌어지는 불합리함의 비판과 동인과 서인의 당쟁에 관한 비판 글로 급제할 수 있었소. 그리고 이 내용을 아버님께도 전했으니 아버님을 찾아가 보시오. 그대가 건강히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며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은 당쟁에 관한 글로 급제를 해서 그런지 이쪽 저쪽에서 말들이 많소. 이만 줄입니다. 희영은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팽나무를 스테인양 한참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상대산을 넘어 축산 대나무밭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휘영은 덕천으로 넘어가서 아버지께 시태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시태네 집으로 갔습니다. 시태 아버지는 그때와는 사뭇 다르게 휘영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마음고생 많았지. 시태가 이렇게 잘 된 걸 보니 그때 너희들 만남을 회방 놓기를 잘했구나 하하. 시태에게서 새로운 기별이 올 때까지 개화나무가 있는 별채에 머물도록 해라. 이제는 우리 식군이라. 그리고 임금님이 하사하신 개화나무 돌보는 건 이제 아가 너의 몫이다 알겠지? 네, 아버님. 휘영은 해화나무를 마치 아기 돌보듯 열심히 돌봤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더운 한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서신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시태에게서 서신이 왔습니다. 급제 이후 두 번째 서신이었습니다. 두근거림이 어찌나 심한지 손이 벌벌 떨릴 정도였습니다. 나의 정인 휘영 보시오. 그리움과 괴로움에 붓을 듭니다. 이곳 궁궐에는 연꽃이 한참이라 휘영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네요. 상대산에도 지금 내가 보는 달이 떠 있을 터이고 휘영도 나와 함께 저 달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달빛에 내 맘을 담아 휘영에게 닿기를 바라며 몇 자 적어봅니다. 이곳은 왜구들 때문에 지금 궁 안팎이 어지럽습니다. 휘영에게 연꽃이 피는 여름이면 가겠노라 다짐했지만 나라님의 피난으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으시오. 나도 나라님을 따라 피난에 동행할 수도 있어 거처가 정해지는 대로 다시 기별할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시오.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희영의 눈물이 입가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희영은 다음날 영해시장으로 넘어가
대진에서 가져온 미역과 꾸다리, 그리고 가자미 말린 것을 사왔습니다.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시태가 피난길에도 먹을 수 있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신도 한 통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내님이여, 오늘도 그리움에 사무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 목소리, 따뜻한 손길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우리 함께했던 그 순간들은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아있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당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내님이여,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날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고 옥체 보전하시어 금이 환영하길 바라옵니다. 사랑하는 임이여, 언제나 당신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읍내로 나가서 꽁꽁 싸맨 소포를 등짐장 수편으로 시태에게 보냈습니다. 희영은 팽나무 밑에 시태를 향한 그리움을 글로 써서 바위 밑함에 넣었습니다. 하루는 팽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가 이 팽나무가 홀로 서 있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태의 사연을 전해준 팽나무, 시태의 영광을 함께하고 꼭 안아준 팽나무. 희영은 작은 소나무를 하나 가져다 팽나무 옆에다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으며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시태가 소나무처럼 올곧은 문인이 되기를 바랐고 소나무처럼 강인한 사람이 되어 피난길에도 무사하기를 바랐습니다. 팽나무야, 네가 외로울 것 같아. 친구 하나를 데려왔으니 사이좋게 지내거라. 발로 꼭꼭 밟아주며 팽나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팽나무의 팽구가 알이 차고 아이들이 팽구로 딱 총놀이를 할 때쯤 시태에게 기별이 왔습니다. 작은 소포 꾸러미 안에는 시태가 피난길에 잘못되었다는 소식과 유품 몇 가지가 전부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한들 이보다 더 아플까요? 그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믿어지지도 않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팠습니다.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보낸 미역은 먹어보고 가셨나? 가실 때 내 생각은 하셨나? 가실 때 편하게 안 아프게 가셨나? 그 사람 나는 못 보냅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나는 못 보냅니다. 희영은 끝내 쓰러지고 눈을 떴을 때는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희영은 시태의 유품을 팽나무 옆 소나무가 있는 곳에 묻고는 유금사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도반들과 수양을 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희영이 열반에 드는 날 희영의 뜻에 따라 세종스님 상자께서 유품 몇 가지를 가지고 관어대로와 팽나무 밑에 묻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희영을 닮은 팽나무는 두 팔을 벌려 시태를 닮은 소나무를 안고 있는 열리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못다한 사랑을 나누듯 시간을 초월한 이들의 사랑은 관어대 입구의 열리지가 되어 500년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 만드니 권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